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쉰이라는 나이, 즉 50은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지점이 아닙니다. 공자께서는 이 나이를 천명을 아는 나이라 하여 지천명치 됨이라 부르셨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50은 천명을 알기보다는 내 몸에 삐걱거리는 소리와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고구 소리에 더 익숙해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상가댁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의 장례식은 그저 친구의 부모님을 뵙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한 사회적 의례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육개장 한 그릇 비우며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소란스럽게 술잔을 부딪혀도 그것이 내 삶을 위협한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쉰을 넘긴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장례식장은 더 이상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차를 마시던 친구, 함께 앞만 보고 달려온 동료, 그리고 평생 곁을 지켜줄 것 같았던 형제들이 하나 둘씩 그 차가운 영정 사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장례식은 우리에게 타인의 슬픔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며 살아오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남은 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쉰이 넘은 당신이 장례식장이라는 엄중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행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예절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음을 결정하고 당신의 영혼에 탁한 기운을 묻히느냐 아니면 삶의 지혜를 채우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젊은 시절의 습관대로 장례식장을 드나들고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원인 모를 고통과 공허함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산자와 죽은 자의 기운이 교차하는 가장 예민한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50살 이후에 당신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에 더 취약해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넘치는 생기로 그 탁함을 눌러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서구식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매너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삶의 이치이자 제가 80이 넘는 세월 동안 생과 사의 문턱을 넘나들며 직접 보고 느낀 인생의 정수입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생을 더 맑고 평온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노학자의 간절한 당부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례식장에 갈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부회금은 얼마를 낼지,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지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어렵듯 절제하는 것이 행하는 것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히 인생의 하반기를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다듬어야 할 50대에게 장례식장에서의 실수는 치명적인 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줄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예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떠나가는 자에게는 평안을, 남겨진 당신에게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생애 철학입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저지르는 그 치명적인 3가지 실수,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망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다음번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당신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무겁지만 경건하고 슬프지만 평온한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짜 어른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깊은 침묵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50살이 넘은 당신이 장례식이라는 엄중한 공간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단속해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인의 사인, 스인이나 남겨진 재산, 상속 문제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금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죽음을 접하면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대? 병이었나? 사고였나? 아니면 조금 더 세속적인 이들은 살던 집은 누구 명의로 남겼대? 라며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것이 그저 호기심이나 정보 공유 정도로 치부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50의 나이에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 자기 자신의 격거를 깎아먹는 일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위험한지 아십니까? 장례식장은 단순히 시신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장례가 치러지는 3일 혹은 5일 동안 고인의 영혼이 이승의 마지막 인연들을 정리하며 그 주변을 맴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미신이라 치부하기엔 그곳의 감도는 공기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고인은 이제 막 육신의 옷을 벗고 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영혼이 듣는 마지막 소리가 자신의 삶을 위로하는 진심, 어린 애도가 아니라 아파트 값이 얼마인데 자식들이 싸우겠네 라는 식의 저급한 참견이라면 그 영혼이 얼마나 슬피 울겠습니까?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부업겁은 무섭습니다. 특히 죽음의 공간에서 뱉어낸 부정적인 말은 장례식장의 무거운 에너지인 탁기독치와 결합하여 말한 사람의 몸과 마음으로 고스란히 스며듭니다. 50대 이후에 우리는 기치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부정적인 기운을 이겨낼 생명력이 넘치지만 중년의 나이에는 주변의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남의 집 재산 계산이나 하고 죽음의 이유를 분석하며 혀를 차는 행위는 스스로 영적 쓰레기를 자기 안방으로 들여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본 결과 장례식에서 남의 불행을 안주 삼아 떠들던 사람 치고 그 끝이 평온한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50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타인의 아픔을 해석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래도 허산이네 오래 살았으니 여한이 없겠어 라는 말도 함부로 내뱉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 호상이 어디 있으며 이별 앞에 여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남겨진 자들의 이기적인 합리화일 뿐입니다. 50대의 품격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고인의 삶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침묵에서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한쪽 구석에서 대여섯 명의 중년이 모여 앉아 고인이 남긴 빌딩의 상속 지분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더군요.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눈빛에는 탐욕과 호기심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추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례식장은 고인의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어주는 곳입니다. 그 책에 적힌 숫자를 계산하려 들지 말고 그 문장 사이사이에 숨겨진 고단함과 슬픔을 조용히 읽어주십시오. 50살은 그래야 하는 나이입니다. 남의 사생활을 들추고 비교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그 얄팍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당신의 50대는 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스스로 상처 입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법구경의 말씀을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특히 죽음의 문턱 앞에서 뱉는 말은 되돌릴 수 없는 화살이 되어 당신의 남은 운명을 찌를 수 있습니다.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이유로 떠났든 그저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라는 이 소박한 진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50살 이후의 첫 번째 생존 전략이자 인간의 도리입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그 아낀 말의 자리에 고인에 대한 예경과 자기 성찰을 채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맑게 유지하고 장례식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온갖 부정한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두 번째 금기는 조금 더 내밀하고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50살이 넘은 당신이 장례식장에 들어설 때 해묵은 원한이나 과거의 앙금을 품고 고인을 심판하려 하거나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 드는 것을 절대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좀 먹는 영적인 독소와 같습니다. 쉰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지점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마음속에는 켜켜이 쌓인 먼지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와는 다시는 보지 말자며 등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던 이가 혹은 그 갈등의 중심에 있던 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마지막 길이니까라는 명목으로 장례식장을 찾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여전히 날 선 칼날을 품고 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서서 절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결국 이렇게 갈 것을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나라며 고인을 비웃거나 내 사과도 받지 않고 가버리다니 이기적이다라며 원망을 보태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당신 자신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50대의 장례식은 화해의 장소여야지 심판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이승에서의 모든 시시비비를 종료하는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어떤 잘못을 했든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 과오에 대한 심판권은 인간의 손을 떠나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판사처럼 고인을 평가하고 심판하려 든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스란히 당신의 가슴에 응어리로 남게 됩니다. 50살 이후에 생기는 원인 모를 우라나 가슴의 답답함은 바로 이러한 놓아주지 못한 마음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부를 과시하며 거짓된 가면을 쓰는 행위 역시 치명적입니다. 50이 넘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이들 중에는 슬픔의 현장인 장례식장을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무대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상주에게 위로보다는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이런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비워내는 연습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워내야 할 장례식장에서조차 나라는 아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삶은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제가 본 수많은 장례식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은 고인과 생전에 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앉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위해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한 노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용서를 구한 것도 용서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소멸 앞에 자신의 오만함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수백 장의 화환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50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는 이유는 내가 잘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고인의 잘못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 또한 저 자리에 곧 눕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사실을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듯 영정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만약 고인에 대한 미움이 가시지 않아 진심으로 애도할 수 없다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억지로 찾아가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속으로 저주를 퍼붓는 것은 고인의 영혼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운명을 꼬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굳이 그 자리에 발을 들였다면 문턱을 넘는 순간 모든 원한을 이승의 먼지로 남겨두십시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영원히 원한은 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50대의 지혜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라는 한마디로 타인의 삶을 껴안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처받은 기억, 억울했던 순간, 무시당했던 감정들을 그 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에 다 내려놓고 나오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남은 인생을 가볍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50대가 더 이상 타인에 대한 증오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서 우리가 가진 알량한 자존심과 원한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삶에는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할 세 번째 금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소홀히 여기기 쉬운, 하지만 당신의 운명과 일상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례식장을 나선 직후 정화증과의 과정 없이 곧바로 다른 이의 집을 방문하거나 어린아이를 품에 안는 것입니다. 이를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미신이라 치부할지 모르나 그 속에 담긴 깊은 인문학적 성찰과 생명의 이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에는 반드시 소금을 뿌리거나 진마당에 불을 피워 그 위를 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례식장은 이승의 생기스와 저승의 사기스가 격렬하게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는 슬픔, 후회, 원망,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50살이 넘은 당신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몸 안에 열기가 뜨거워 웬만한 음기는 스스로 태워버릴 수 있었지만 중년의 몸은 마치 낡은 집처럼 작은 틈새로도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묻혀온 그 무거운 공기를 탁기도키라고 부릅니다. 이 탁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평정심을 흔들고 몸의 기력을 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운을 씻어내지 않은 채 누군가의 경사스러운 잔치에 가거나 생명의 에너지가 가장 순수한 어린아이를 만지는 행위는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흙탕물이 잔뜩 묻은 옷을 입고 깨끗한 침대 위에 눕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50살 이후의 인간관계는 배려와 조심성에서 그 품격이 결정됩니다. 내가 슬픈 곳에 있었다면 그 슬픔의 여운이 가실 때까지 스스로를 격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공원을 잠시 걷거나 밝은 빛이 드는 곳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옷에 밴 향냄새뿐만 아니라 가슴에 맺힌 죽음의 잔상들을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거나 기분 나쁜 말을 들었더라도 그것을 집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50대의 마음은 한번 상처받으면 회복이 더딥니다. 장례식장에서 겪은 불편한 감정들은 그곳에 문턱을 넘는 순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와야 합니다. 만약 그 감정을 집까지 들고 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족들에게 전염되어 집안의 화목을 깨뜨리는 화근이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비단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에 입고 갔던 낡은 옷이나 그곳에서 가져온 음식 혹은 그곳에서 느꼈던 우울한 감정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50살이 넘은 당신의 삶은 이제 정리정돈의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인연, 독이 되는 말, 나를 갉아먹는 습관들을 하나씩 떼어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몸을 씻으며 이렇게 되내십시오. 나는 오늘 죽음을 보았으나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고인의 목까지 성실히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안하는 50살 이후의 정화의식입니다. 물리적인 씻음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환기입니다. 죽음의 그늘을 벗어나 다시 생명의 빛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의식이 당신의 노년을 평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운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 전이는 무섭도록 빠릅니다. 50살은 그 전이의 중심에 서 있는 나이입니다. 내가 맑아야 내 주변이 맑아지고 내가 평온해야 내 자식과 손주들이 평안합니다. 장례식이라는 거대한 슬픔의 바다를 건너온 당신, 이제 그 젖은 신발을 벗고 햇볕 아래 발을 말리십시오.
당신의 사려 깊은 행동 하나가 타인에게는 큰 배려가 되고 당신 자신에게는 견고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경계를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성숙한 어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금기 입조심, 마음의 원한 내려놓기, 그리고 돌아오는 길의 정화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지지 않는 법이 아닙니다. 바로 50살이라는 이 장엄한 고개 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써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진짜 이유는 고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뜨거운 피가 흐르고 숨을 쉬고 있는 나의 생선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정사진 속의 인물은 우리에게 침묵으로 옹변하고 있습니다. 나도 어제까지는 당신처럼 고민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며 살았노라고 말입니다. 50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언젠가라는 막연한 단어를 버려야 합니다. 언젠가 용서하겠지, 언젠가 정리하겠지 라는 미련이 장례식장의 통곡소리가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기한을 모를 뿐이죠. 장례식장에서 마주하는 그 서늘한 기운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가방은 얼마나 가벼운가.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지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며 얼마나 많은 지혜를 길어 올렸는가. 그리고 그 지혜로 자신의 주변을 얼마나 따뜻하게 비추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예의를 갖추고 금기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죽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 또한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장례식장을 나설 때 슬픔만 가져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가져가십시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거든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가족의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이 바로 당신의 오늘임을 깨닫는다면 50살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깔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말을 줄여야 할 나이입니다. 비판보다는 격려를, 원망보다는 이해를 선택하십시오.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내 안의 먼지를 털어내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금기의 본질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보여준 그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가 일상이 된다면 우리의 노년은 결코 외롭거나 비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고 해가 저물어야 별이 뜬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50대는 해가 저무는 시간이 아니라 별이 뜨기 위해 하늘이 어두워지는 경건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배운 생사의 이치를 가슴에 새기고 남은 여정을 맑고 향기롭게 걸어가십시오. 부디 스스로를 너무 혹사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고 인연 맺은 이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더 건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그것이 바로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잘 사는 거 웰비잉은 잘 떠나는 거 웰비잉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노학자의 잔소리가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등불이 되어 남은 생의 길목마다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평온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